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70, 80대 되신 분들이 이 나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 나라 일으켜 세우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럼 이제 호강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뭐가 몸에 뱉냐면 나 같은 게 무슨 호강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집을 나가세요. 네, 네. 집을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집을 나가야지 집안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월요일 날은 경복궁 쉬죠. 화요일 날은 경복궁, 수요일 날은 덕수궁, 목요일 날은 창덕궁, 금요일 날은 국립박물관, 토요일 날은 온양온천, 전철 공짜냐, 온양온천 갔다 오고, 일요일 날은 춘천 갔다 오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다 무료 입장이야. 다 무료 입장. 내가 말하는 데는 다 무료 입장이야.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죽을 때 지쳐서 죽어야 돼. 네. 네. 미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진을 찍어놔요. 사진을 찍어놓고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면은,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면은 운동을 시켜요. 헬스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티도 하게 하고, 럭비도 하게 하고,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3개월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요.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찍은 사진보다 3개월 후에 찍은 사진이 훨씬 젊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김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늙었어, 난 이제 죽을 거야, 죽을 날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거는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운동하는 거예요. 헬스, 자전거 타는 거. 헬스 자전거 꼭 타세요. 허벅지에 근육이 풀리잖아요. 그때부터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아마 내가 제일 많이 봤을 거야. 누워서 똥오줌. 왜냐면 환자 봉송체 나가니까. 그러면요, 한 5년 10년 누워서 똥오줌 싸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온 집안에 냄새가 배 있어요. 온 집안에. 그러니 그 집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인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또 가정방문 간다고 또 청소해놓고 향수는 뿌려갖고, 이게 향수하고 섞여갖고 무슨 냄새인지 구분이 안 돼. 그리고 여기 80 넘으신 분들 가운데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당연히 잊어먹을 때도 돼요. 그 나이 되면은. 그 나이 되면 잊어먹을 때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화야, 전화는. 그리고 정 목소리 듣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전화기 째려보고 있지 말고. 1번 누르면 큰아들, 2번 누르면 작은아들 나오는데 그걸 못하고 이놈의 새끼들이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왜 전화를 안 해? 자기가 하면 되지. 그래서 늙어서는 뭐를 버려야 되느냐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누가 나한테 해주겠지, 날 찾아와 주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 기도 바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40살, 50살까지 살 때는 치매가 뭔지, 노년의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70, 80, 100, 110살까지 살면서 점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뭐가 드느냐면 무기력증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우울증이에요. 이제 병으로 발전해요. 우울증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자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할머니들, 65세 이상 할머니들 그 우울증을 조사해 보면은 부부가 같이 노년에 살면 우울증이 21% 온대요. 그리고
자식하고 살면 27%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늙어서 자식들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늙어서 자식한테 효도받고 산다? 아니에요. 나이를 70, 80, 90 넘어가면서 자식하고 살면은요, 서름받고 섭섭하고 또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살면은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늙어서 자식하고 한 집에서 산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 또 문제는 혼자 살면은요, 이 우울증은 41%로 늘어나요. 혼자 살면. 누가 뭐라 그래도 늙어서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60, 70 되신 분들, 50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자식 걱정하고 뭐 며느리 걱정하고 손자 걱정하고 손녀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네. 남편 걱정하고 아내 걱정해야지 자식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 보셨어요? 네, 보셨죠? 저는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우리 직원들하고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울었죠, 여러분들도. 근데 난 그 우는 게 이해가 안 가. 왜 울어? 여러분들, 할아버지 98, 조병만 할아버지, 할머니 89, 강계열 할머니. 여러분들, 89, 89살에 눈 오면 눈싸움하고 놀고, 그렇잖아요. 낙엽 떨어지면 낙엽 가지고 놀고, 꽃 피면 꽃 꽂아서 머리에 꽂아주고, 냉이 씻을 때 물에 물장구 치고 놀고. 여러분들 89살, 98살에 그렇게 산다는 건요, 늘 내가 강의 때 말하는 대로 사는 분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그 두 분의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렇게 마지막에 아름답고 경치 좋은 데서 자식들하고 안 살고 그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한복 꼭 같은 색깔 입고 얼마나 좋아요. 100살까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대복을 탄 거예요. 저는요, 중간에 무슨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할머니 생일날 자식들이 와서 밥을 먹다가 싸워요. 싸우는 거 보셨죠? 네. 뭐 네가 한번 아버지 아팠을 때 병원에 모시고 갔냐, 전화라도 한번 했냐. 그 싸우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이건 여러분들 모두의 일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자식들 100번 이해가 돼요. 100번 그 자식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98이면 아들이 68살이야. 아들이 68살이면은 자기도 힘들어. 자기도 70에 들어섰는데 98살 먹은 아버지 언제 챙겨요? 98 먹은 아버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분들 딸이 하나 있는데 40살까지 시집도 안 가고 80 다 된 내 옆에 붙어 살아. 그럼 그 딸 이뻐요, 미워요? 그리고 그냥 돈이라도 벌어오면 좋은데 돈도 안 벌어와. 돈도 안 벌어오고 계속.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캥거루족이 몇 명이냐면은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70, 80이 다 됐는데도 그 어머니 등골에 붙어서 빼먹는 거야. 자긴 돈도 안 벌고. 여러분들 그런 딸들이 자기가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 힘들게 하면 그 딸 밉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버지가 100살 되도록 안 죽고 계속 내 등에 붙어 살면은 60 먹은 자식은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계산상 안 맞는다는, 계산상.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얻어 먹어야지. 근데 이제는 20년 키우고 40년, 50년, 60년 얻어 먹는다니까요.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50살 된 분들 110살까지 살면은요,
60살서부터 자식 기대고 산다면요, 몇 년 얻어먹는 거야? 50년 얻어먹는 거야, 50년. 지금 40살들은요, 120살까지 사는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자식 기대서 얻어먹고 산다면요, 60년 얻어먹는 거야. 20년 기껏 키우고 난 다음에 60년 얻어먹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하고 산다는 거는 자식이 늙어서 나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웠어요. 저는 우리 집 막내로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니까 누가 날 키워줬어? 교회가 날 키워줬어. 신학교, 교회가. 신부 되고 보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서 20년 동안 나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은혜를 갚으리라.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주리라. 그래갖고 내가 신부 돼갖고 첫 사목활동비 받았을 때 45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 24년 전에요. 어머니 25,000원, 아버지 25,000원 용돈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 드렸어요. 4년 전에 끝났어. 4년 전에 계산 끝났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갈 생각을 안 하네. 아버지 85, 어머니 83인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를 전 참 많이 사랑해요. 이제는요, 자식이 효도로 부모를 모시는 시대는 끝났어요.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 자꾸 같이 있고 싶고.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85이 돼도 어머니가 83이 돼도 항상 머릿속에는 시간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 보러 가고 싶다.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건 효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의 차원이지. 그러니까 나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누가 있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도 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70에 은퇴하니까 앞으로 딱 20년만 더 살아라. 그럼 아버지 105, 어머니 103이야. 그러니까 딱 20년만 더 살고 그땐 내가 안 붙잡겠다. 그땐 죽어도 된다.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70살 된 여러분들, 50, 60살 된 여러분들은 지금 나도 힘들지만 자식 결혼시켜줘야지, 또 책임져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늙은 어머니, 아버지, 90, 100살 된 어머니, 아버지까지 살아있다면은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인생이 온통 짐이야, 짐. 그러니까 온통 짐이 되기 싫으면은요, 여러분들, 짐이 되기 싫으면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 학원 끊는 거예요. 자식 학원 끊고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휴학시키고, 그리고 결혼은 네가 벌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세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얼마나 허약하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은 참 일이 1년 내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해갖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생들 많이 뽑았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가요. 일주일도 일을 못하고. 10명 중에 9명이 왜 일주일도 못하고 가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4시간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애들이야. 책상에만. 그러니까 끈질기게 노동을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유럽 아이들, 미국 아이들은요, 이 스포츠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 운동하는 거 계속 지켜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미국 쪽에 이 워싱턴 쪽에 강의를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사회는요, 운동을 못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지금 럭비를 시킨대. 우리나라 럭비를 시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야. 너무너무 럭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럭비 데리고 다니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 끈기가 있는 거야.
운동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운동이 어디 있어? 국어, 영어, 수학 외우느냐고 그냥 대학교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생태마을에 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봐요. 못 견뎌요. 뭐 하루 만에 가는 놈, 이틀 만에 가는 놈, 일주일 만에 가는 놈. 제가 그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구나. 전부 머리 쓰는 일만, 그것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을 귀하게 여기자. 여러분들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사회는요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자기 나라 지키는 용병 다 용병 갖다 써갖고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보면 전부 사람이 없다고 난리야. 그런데 국가에 보면은 지금 애들 캥거루족이 100만 명에 취직 못하는 애들 200~300만 명이 넘게 집에서 그냥 노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 돈 빼먹는 거죠.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 아빠의 등골만 빼먹는 게 아니라 80, 90까지 살 엄마 아빠 등골까지 다 빼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심각해요. 자식들한테 돈 다 뺏긴 노인들, 쓸 돈이 없어서 집 안에만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공원에 나가 이렇게 장기 바둑 두는 데 기웃거리다가 집에 들어오는 할머니들 참 많아요. 결국 사는 맛 하나 없이 사는 노인들이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가톨릭 안에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을 자살로 삶을 마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평균 자살 숫자가 31명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60대는 10만 명당 51명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자살하는 거죠. 7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79명으로 늘어나요. 70대는 79명. 8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127명으로 늘어나요. 80대는. 그러니까 80대가 돈 없지, 자식 안 찾아오지, 병들었지, 결국은 우울증 걸려서 선택하는 거는 자살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삶을 그렇게 마감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거 굉장히 막 아주 이게 획기적인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이 초등학생들이 쟤네들이요 선행학습을 학원에 가서 한 번 하고 집에서 숙제하고, 그리고 학교 가면은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세 번째 공부하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선생님이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행학습이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 대한민국의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내만 1등 시키고 싶은 이 욕심, 이게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그것만에 거기에 학원비 들어가는 건 내 노년의 이 연금을 다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원 끊고 대학 휴학시키고 지금 집에서 노는 놈들 전부 공장에 취직시켜갖고 일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살 끼고 자식들도 살 길이 그거예요. 여기 어느 외로운 노인의 글이 하나 있는데 참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3년 전 마누라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함께 살자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여러분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싸우는 것도 행복이에요. 싸울 남편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거 얼마나 외로운데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나는 아늑하고 편안한 아들네 집에서 학교 간 손자들과 직장에 나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는 저녁 때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요 혼자인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 집안 분위기가 활기찰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손자 녀석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늘 숙제하느라고 바빴다. 공부하느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아줄 시간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온 식구가 모였는데 식사 분위기는 대체로 딱딱했다. 가끔 어린 손자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며 깔깔대면 제 어미가 할아버지 앞에서 떠들면 못 써 하고 야단을 쳤다. 사실 나는 녀석들이 짓거리는 일이 즐거웠는데 말이다. 차를 마실 때라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으련만 아들이 아버님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무시지요 하고 말하면 나는 잠이 오지 않아도 내 방에 가야 했다. 감옥이 있죠. 감옥. 바깥에 나가고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자식하고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노인 몇 사람과 오래간만에 즐겁게 마작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에게 그 노인들 식사를 같이 부탁했는데 며느리가 진수성찬을 차려올렸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들이 미리 말도 없이 손님을 청하면 어떡하냐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언젠가부터 나는 자주 배가 고팠다. 금방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팠는데 냉장고에 내가 먹을 만한 간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늙은 행상한테서 만두를 3상자씩 사 먹었다. 그 뒤로는 뱃속이 편안했고 하루 종일 목소리를 쓰지 않는 나로서는 만두 장수와 이야기 나누는 일도 즐거웠다. 여러분들 늙으면은요, 이 만두 장사랑 얘기 나누는 것도 즐거워. 나하고 누가 말만 해줘도.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할머니들요, 무지하게 통화 오래 하는 말들이 많아요. 어느 날 만두 장수는 내게 줄 거스름돈이 모자라 나중에 며느리를 통해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며느리는 아버님이 이렇게 직접 사다 드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님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갈증이 나고 자주 오줌이 마려운 증세가 더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이라고 했다. 아들은 너무 많이 드셔서 그 병에 걸린 겁니다 라고 말했다. 며칠 뒤 내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뒤숭숭했다. 그러다 문득 마누라 장례식 때 보고 여태 만나지 못한 친구가 생각났다. 그때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양로원 생활이 즐겁다고 했다. 같은 연배의 늙은이들과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고 밤 늦게까지 얘기도 나눈다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들어갈 방도 있냐고 묻자 친구는 자네는 아들과 더불어 만년을 편안히 즐기게 라고 말했다. 여러분들 늙어서요, 늙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나 쳐다보지도 않는 아들하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늙은 친구들하고 오신 분들 많죠? 네. 아들이 여기 와서 놀아줄 수 있어요? 못 놀아줘요? 못 놀아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꾸리고 아껴서 그 옆에 있는 소중한 친구하고 밥 한 번 사 먹을 생각 안 하고 자식 뒷돈 대줄 생각만 해요. 그 정신 나간 엄마 아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친구의 말에 공감했지만 이미 3년을 편안하게 보냈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꾸렸다. 옛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제가 가끔 삼성 노블카운티 또 유무상통 마을, 그야말로 돈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분들 참 멋지게 살더라고요. 해주는 밥 딱딱 먹고 수영장 있고 삼성 노블카운티는 골프 클럽도 있더라고. 같이 골프도 치고 다니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뭐만 하면 학원만 끊으면 욕심만 버리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데 이놈의 욕심이 지금 대한민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 집을 나가라. 나이 먹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은 일단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70, 80 넘어가고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가주는 게 예의라니까. 그냥 70, 80 넘어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앉아있으면요 며느리들 힘들어요. 며느리들만 힘들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심심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고독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나라 독거노인 숫자가 125만 명이나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 주는 것도 예의야.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오는 것도 예의예요, 예의.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봄만 되면은 할머니 4분, 5분이요 어울려서 생태마을에 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어봤자 13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 손으로 밥 안 하고 먹여주지, 재워주지, 찜질방 있지, 산책로 있지, 미사 있지, 강의 있지. 1년에 한두 번 13만 원 위해서 나를 못 써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몇 년을 오는데 그 할머니들이 나한테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이렇게 내가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집 잡혀서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야.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매일 모여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막 춤도 춘대.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고. 그리고 또 뭐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도 가서 보고 국제시장도 가서 보고 왔는데 평생 영화 안 보러 가시던 분인데 요즘 보러 다녀요. 80세 돼 갖고.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는 게 재밌대. 쓰니까 재밌는 거 쓰니까. 여러분들 국제시장에 유일한 내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이 한덕수라는 친구가 함흥 일사후퇴에서 오잖아요. 네가 장남이니까 네 책임져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학도 못 들어가고 파독 광부가 되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해양대학에 합격을 해요. 돌아와서. 근데 베트남 또 참전을 가요. 동생하고 꽃분이네 가게 그거 구한다고. 근데 그 부인이 한마디 해요. 당신 왜 가족을 위해서만 사느냐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죠. 그 여의도에서 막순이라고 함흥에서 놓친 그 이제 미국에 이제 입양돼 갖고 정말 눈물 콧물 다 빼죠.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문의를 했어요. 손수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 갖고 지금 더워서. 또 강원도는 오늘 영하 17도예요. 영하 17도라 내복을 입고 왔더니 우리는 내복을 안 입으면은 뭐 추워서 못 살아요. 어쨌거나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100살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고. 근데 100살 넘은 모든 분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냐면 해만 뜨면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해만 뜨면 여기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천주교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성당 다니는 거 나이 먹어서 참 좋다고 생각해. 성당 다니는 거. 성당 갈 때까지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올 때 걸어오고. 그리고 또 우리 천주교가 미사 참여할 때 그냥 놔둬요? 일어나라 앉아라 들어와라 나가라. 얼마나 많이 시켜 미사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우러져 있으면요 자기가 의식이 젊어진대요. 그래서 뭐가 안 걸리냐면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레조하는 할머니들이 되게 자다가 돌아가신대. 많이 끝까지 활동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지쳐서. 레조하는 할머니들이 끝까지 활동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지쳐서. 또 나이 먹어갖고 좋은 건 춤추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어갖고 춤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중에 하나가 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노인복지관에서 춤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가서 춤만 추세요. 또 눈이 맞아갖고 막 뭐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집에만 있는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지금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쓰는 거 무섭고 아깝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45%는 극빈자예요. 극빈자라고 그러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노인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것도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르세요? 알죠? 잘 살아요. 이번에도 뭐 1조 1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무역 흑자 500억 달러가 넘는 나라예요. 그런데 노인들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45%는 정말 쓸 돈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7%는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못 쓰는 분들이에요. 27%는. 여러분들이 여가 활동도 하지 않고 27%의 할머니들 아무것도 안 하면 이 할머니들이 뭐 하는 거냐면 나중에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돈 간병인 병원비로 다 씁니다. 안 쓰는 거. 한국인이 평생 살면서 남성이 의료비로 얼마를 쓰냐면 7,400만 원을 쓴대요. 여성이 몇 퍼센트를 쓰냐면 8,700만 원을 쓴대요. 여성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1,300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 쓰느냐 하면은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야. 똑똑하시네.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4,300만 원, 65세 이상이 8,700만 원 중에 4,300만 원을 65세 이상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이 돈, 내가 보긴 이 돈 4,300만 원 가지고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놀러 다니는 대로 쓰고, 그런 분들 돌아가실 때 그냥 지쳐서 죽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헬스장 요즘 7만 원 내지 8만 원 해요. 그럼 그 헬스장만 다녀도요 50년 다닐 수 있어요. 50년. 병원비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쓰는 병원비를 가지고만 해도 50년 헬스장 다닐 수 있어요. 자, 이제 헬스장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왜 헬스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나이를 먹어서는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40살이 넘어서부터 몸에서 1%씩 근육이 빠져나가요. 1%씩 근육이 빠져나가면은 80살 되면 거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보충해 주려면 고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 되고, 또 헬스장. 자, 신부님 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신부님은 맨날 돈 있는 사람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 우리 평창은요, 평창 종합운동장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헬스장이 있는데 무료예요. 무료. 이게 우리 평창만 무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무료 헬스장 널려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나가갖고 헬스장 가면은요 젊은 사람도 구경할 수 있고, 내 몸에 맞게만 하면은요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 옆에 목욕탕 딸려 있으면 목욕탕.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은요 자지 말라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네, 자지 말라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할머니들 중에 이런 분들이, 신부님 나이를 먹으니까 잠이 안 와. 이런 분들은 왜 잠이 안 오냐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갖고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어떤 분이 일기를 썼어요. 극히 일부만 제가 옮겨놓을게요. 이 참 내용이 참 가슴이 참 짠해요. 이 더 기가 막힌 내용도 있는데, 내가 이 방송이라 정말로 정말 우리들이 들을 만한 객관적인 내용만 쓴 거예요. 어제는 불효를 했다. 기저귀 찬 채로 거실로 나가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급기야는 누워서 발길질하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똥오줌 싸고 이런 분들, 치매에 걸린 분들은요 막 뱀이 막 기어간대요. 천장에 뱀이 기어가고 천장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대요. 그러니까 이 치매 걸리는 게 진짜 똥오줌 싸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치매에 걸려갖고 똥오줌 싸는 거예요. 치매에 걸려갖고. 그리고 집 나가갖고 치매 걸리는 부모님 잃어버리면은 자식들이 또 얼마나 애가 타요. 그리고 막 짓기 다 망가뜨려 놓고. 참 이런 못할 짓을, 이게 이유가 딱 한 가지라니까요. 안 죽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안 죽어서.
자, 여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막 때렸나 봐요. 밤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망령. 이미 아버지의 영혼의 절반은 잡기에게 농락당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니 이 집안을 어찌할꼬. 부처님께 3배 후, 불교 신자예요. 부처님께 3배 후 죽비를 들어 아버지 양쪽 발바닥을 호되게 내리쳤다. 여러분들, 늙으면 자식이 부모 때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려야지 컨트롤이 되니까. 하늘은 어찌 나를 이토록 침통하게 만드는 것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염을 할 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수도 없이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식들한테 이런 고통 주기 싫으면은 자기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자기가 책임져야 돼.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존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야 돼요. 끝까지 내 힘으로 화장실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가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생태마을에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치를 참 잘 캐요. 아버지 산삼도 잘 캐지만 주치, 3대 명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산삼, 주치, 동충하초.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산삼도 캐서 나 먹이고 동충하초도 주치도 캐서 먹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캤어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네. 그게 우리 보통 서민들이 먹는 산삼만큼 좋은 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 건데 어쨌든 그걸 아버지가 가을 84살 드신 아버지가 아침만 해만 뜨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왜 말리지 않았느냐면은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 걱정은 되죠. 84살에 산에 들어가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낙상을 하거나 그럼 걱정은 돼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 그냥 산에 가시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외로운 노인의 얘기처럼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쉬시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노인한테 못할 짓인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고 얼마나 신나게 주치를 캐오고 더덕도 이게 산에 이제 주치를 캐갖고 오면은 그게 자랑스러우신 거야. 그래갖고 큰 걸 캐오시면 내 손을 꼭 잡고 당신 방에 데리고 들어가세요. 큰 거 보여주려고 이게 신부님 이게 한 50년 된 거라고. 그럼 나는 다른 거 하나 이야 우리 아버지 최고다. 우리 아버지 최고다.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멋있는 분이다. 그 아버지 너무너무 신나게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캐셨어요. 어머니는 또 그거 다려갖고 내가 강의 이제 지난 대림절에 하루도 안 쉬고 강의 다니잖아요. 그럼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걸 먹인다고. 아버지는 산에 가서 참 죽을 둥살둥 주치캐로 다니고 어머니는 또 밤 12시까지 그걸 다려놓고 아들 강의 끝나면 먹이려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늙은 분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아니다. 저러다가 차라리 지쳐서 돌아가시는 게 낫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올 봄에는 아까 명동에 와서 그 신발을 이렇게 신발 가게에 보면서 내년엔 올 봄에는 신발을 좀 더 가벼운 걸 사드려야 되겠다. 산에 더 다니시게. 네, 감사합니다. 시작기도 바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40살, 50살까지 살 때는 치매가 뭔지, 노년의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70, 80, 100, 110살까지 살면서 점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뭐가 드느냐면 무기력증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우울증이에요. 이제 병으로 발전해요. 우울증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자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할머니들 65세 이상 할머니들 그 우울증을 조사해 보면은 부부가 같이 노년에 살면 우울증이 21% 온대요. 그리고 자식하고 살면 27%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늙어서 자식들하고 살면은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늙어서 자식한테 효도받고 산다? 아니에요. 나이를 70, 80, 90 넘어가면서 자식하고 살면은요, 서름받고 섭섭하고 또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살면은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늙어서 자식하고 한 집에서 산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 또 문제는 혼자 살면은요, 이 우울증은 41%로 늘어나요. 혼자 살면. 누가 뭐라 그래도 늙어서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60, 70 되신 분들, 50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자식 걱정하고 뭐 며느리 걱정하고 손자 걱정하고 손녀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네. 남편 걱정하고 아내 걱정해야지 자식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 보셨어요? 네, 보셨죠? 저는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우리 직원들하고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울었죠, 여러분들도. 근데 난 그 우는 게 이해가 안 가. 왜 울어? 여러분들, 할아버지 98, 조병만 할아버지, 할머니 89, 강계열 할머니. 여러분들, 89, 89살에 눈 오면 눈싸움하고 놀고, 그렇잖아요. 낙엽 떨어지면 낙엽 가지고 놀고, 꽃 피면 꽃 꽂아서 머리에 꺾어주고, 근데 냉이 씻을 때 물에 물장구 치고 놀고. 여러분들 89살, 이 98살에 그렇게 산다는 건요, 늘 내가 강의 때 말하는 대로 사는 분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그 두 분의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렇게 마지막에 아름답고 경치 좋은 데서 자식들하고 안 살고 그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한복 꼭 같은 색깔 입고 얼마나 좋아요. 100살까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대복을 탄 거예요. 저는요, 중간에 무슨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할머니 생일날 자식들이 와서 밥을 먹다가 싸워요. 싸우는 거 보셨죠? 네. 뭐 네가 한번 아버지 아팠을 때 병원에 모시고 갔냐, 전화라도 한번 했냐. 그 싸우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이건 여러분들 모두의 일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자식들 100번 이해가 돼요. 100번 그 자식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98이면 아들이 68살이야. 아들이 68살이면은 자기도 힘들어. 자기도 70에 들어섰는데 98살 먹은 아버지 언제 챙겨요? 98 먹은 아버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분들 딸이 하나 있는데 40살까지 시집도 안 가고 80 다 된 내 옆에 붙어 살아. 그럼 그 딸 이뻐요, 미워요? 그리고 그냥 돈이라도 벌어오면 좋은데 돈도 안 벌어와. 돈도 안 벌어오고 계속.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캥거루족이 몇 명이냐면은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70, 80이 다 됐는데도 그 어머니 등골에 붙어서 빼먹는 거야. 자기는 돈도 안 벌고. 여러분들 그런 딸들이 자기가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 힘들게 하면 그 딸 밉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버지가 100살 되도록 안 죽고 계속 내 등에 붙어 살면은 60 먹은 자식은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계산상 안 맞는다는, 계산상.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얻어 먹어야지. 근데 이제는 20년 키우고 40년, 50년, 60년 얻어 먹는다니까요.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50살 된 분들 110살까지 살면은요, 60살서부터 자식 기대고 산다면은요, 몇 년 얻어 먹는 거야? 50년 얻어 먹는, 50년. 지금 40살들은요 120살까지 사는 거야. 그럼
그럼 60살서부터 자식 기대서 얻어먹고 산다면은요 60년 얻어먹는 거예요. 20년 기껏 키우고 난 다음에 60년 얻어먹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하고 산다는 거는 자식이 늙어서 나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웠어요. 저는 우리 집 막내로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니까 누가 날 키워줬어? 교회가 날 키워줬어. 신학교 교회가 신부되고 보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서 20년 동안 나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은혜를 갚으리라.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주리라. 그래갖고 내가 신부 돼갖고 첫 사목 활동비 받았을 때 45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 24년 전에요. 어머니 25,000원, 아버지 25,000원 용돈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 드렸어요. 그 4년 전에 끝났어. 4년 전에 계산 끝났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갈 생각을 안 하네. 아버지 85, 어머니 83인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를 전 참 많이 사랑해요. 이제는요 자식이 효도로 부모를 모시는 시대는 끝났어요.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 자꾸 같이 있고 싶고.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85이 돼도 어머니가 83이 돼도 항상 머릿속에는 시간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 보러 가고 싶다,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건 효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의 차원이지. 그러니까 나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누가 있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도 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70에 은퇴하니까 앞으로 딱 20년만 더 살아라. 그럼 아버지 105, 어머니 103이야. 그러니까 딱 20년만 더 살고 그땐 내가 안 붙잡겠다. 그땐 죽어도 된다.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70살 된 여러분들, 50, 60살 된 여러분들은 지금 나도 힘들지만 자식 결혼시켜줘야지, 또 책임져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늙은 어머니 아버지, 90, 100살 된 어머니 아버지까지 살아있다면은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인생이 온통 짐이야, 짐. 그러니까 온통 짐이 되기 싫으면은요, 여러분들, 짐이 되기 싫으면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 학원 끊는 거예요. 자식 학원 끊고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휴학시키고, 그리고 결혼은 네가 벌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세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얼마나 허약하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은 참 봄 1년 내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생들 많이 뽑았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가요. 일주일도 일을 못하고. 10명 중에 9명이 왜 일주일도 못하고 가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4시간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애들이야. 책상에만. 그러니까 끈질기게 노동을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유럽 아이들, 미국 아이들은요, 이 스포츠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 운동하는 거 계속 지켜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미국 쪽에 이 워싱턴 쪽에 강의를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사회는요, 운동을 못하면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지금 럭비를 시킨대. 우리나라 럭비를 시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야. 너무너무 럭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럭비 데리고 다니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 끈기가 있는 거야. 운동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운동이 어디 있어? 국어, 영어, 수학 외우느냐고 그냥 대학교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생태마을에 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봐요. 못 견뎌요.
뭐 하루 만에 가는 놈, 이틀 만에 가는 놈, 일주일 만에 가는 놈. 제가 그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구나. 전부 머리 쓰는 일만, 그것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여러분들,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사회는요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자기 나라 지키는 용병, 다 용병 갖다 써갖고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보면 전부 사람이 없다고 난리야. 그런데 국가에 보면은 지금 애들 캥거루족이 100만 명에 취직 못하는 애들 200~300만 명이 넘게 집에서 그냥 노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 돈 빼먹는 거죠.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 아빠의 등골만 빼먹는 게 아니라 80, 90까지 살 엄마 아빠 등골까지 다 빼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심각해요. 자식들한테 돈 다 뺏긴 노인들, 쓸 돈이 없어서 집 안에만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공원에 나가 이렇게 장기 바둑 두는 데 기웃거리다가 집에 들어오는 할머니들 참 많아요. 결국 사는 맛 하나 없이 사는 노인들이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가톨릭 안에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을 자살로 삶을 마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평균 자살 숫자가 31명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60대는 10만 명당 51명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이 자살하는 거죠. 7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79명으로 늘어나요. 70대는 79명. 8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127명으로 늘어나요. 80대는. 그러니까 80대가 돈 없지, 자식 안 찾아오지, 병 들었지, 결국은 우울증 걸려서 선택하는 거는 자살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삶을 그렇게 마감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거 굉장히 막 아주 이거 획기적인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이 초등학생들이 쟤네들이요 선행학습을 학원에 가서 한 번 하고 집에서 숙제하고 그리고 학교 가면은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세 번째 공부하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선생님이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행학습이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 대한민국의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내만 1등 시키고 싶은 이 욕심, 이게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그것만에 거기에 학원비 들어가는 건 내 노년의 이 연금을 다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원 끊고 대학 휴학시키고 지금 저기 집에서 노는 놈들 전부 공장에 취직시켜갖고 일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살 끼고 자식들도 살 길이 그거예요. 여기 어느 외로운 노인의 글이 하나 있는데 참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3년 전 마누라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함께 살자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여러분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싸우는 것도 행복이에요. 싸울 남편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거 얼마나 외로운데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나는 아늑하고 편안한 아들네 집에서 학교 간 손자들과 직장에 나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는 저녁 때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요 혼자인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 집안 분위기가 활기찰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손자 녀석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늘 숙제하느라고 바빴다. 공부하느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아줄 시간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온 식구가 모였는데 식사 분위기는 대체로 딱딱했다. 가끔 어린 손자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며 깔깔대면 제 어미가 할아버지 앞에서 떠들면 못 써.
하고 야단을 쳤다. 사실 나는 녀석들이 짓거리는 일이 즐거웠는데 말이다. 차를 마실 때라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으련만 아들이 아버님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무시지요. 하고 말하면 나는 잠이 오지 않아도 내 방에 가야 했다. 감옥이죠, 감옥. 바깥에 나가고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자식하고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노인 몇 사람과 오래간만에 즐겁게 마작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에게 그 노인들 식사를 같이 부탁했는데 며느리가 진수성찬을 차려 올렸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들이 미리 말도 없이 손님을 청하면 어떡하냐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언젠가부터 나는 자주 배가 고팠다. 금방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팠는데 냉장고에 내가 먹을 만한 간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늙은 행상한테서 만두를 3상자씩 사 먹었다. 그 뒤로는 뱃속이 편안했고 하루 종일 목소리를 쓰지 않는 나로서는 만두 장수와 이야기 나누는 일도 즐거웠다. 여러분들 늙으면은요, 이 만두 장사랑 얘기 나누는 것도 즐거워. 나하고 누가 말만 해줘도.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할머니들요, 무지하게 통화 오래 하는 말들이 많아요. 어느 날 만두 장수는 내게 줄 거스름돈이 모자라 나중에 며느리를 통해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며느리는 아버님이 이렇게 직접 사다 드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님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갈증이 나고 자주 오줌이 마려운 증세가 더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이라고 했다. 아들은 너무 많이 드셔서 그 병에 걸린 겁니다 라고 말했다. 며칠 뒤 내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뒤숭숭했다. 그러다 문득 마누라 장례식 때 보고 여태 만나지 못한 친구가 생각났다. 그때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양로원 생활이 즐겁다고 했다. 같은 연배의 늙은이들과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고 밤 늦게까지 얘기도 나눈다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들어갈 방도 있냐고 묻자 친구는 자네는 아들과 더불어 만년을 편안히 즐기게 라고 말했다. 여러분들 늙어서요, 늙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나 쳐다보지도 않는 아들하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늙은 친구들하고 오신 분들 많죠? 네. 아들이 여기 와서 놀아줄 수 있어요? 못 놀아줘요? 못 놀아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꾸리고 아껴서 그 옆에 있는 소중한 친구하고 밥 한번 사 먹을 생각 안 하고 자식 뒷돈 대줄 생각만. 그 정신 나간 엄마 아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친구의 말에 공감했지만 이미 3년을 편안하게 보냈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꾸렸다. 옛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제가 가끔 삼성 노블 카운티 또 유무상통 마을, 그야말로 돈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분들 참 멋지게 살더라고요. 해주는 밥 딱딱 먹고 수영장 있고 삼성 노블 카운티는 골프 클럽도 있더라고. 같이 골프도 치고 다니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뭐만 하면 학원만 끊으면 욕심만 버리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데 이놈의 욕심이 지금 대한민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 집을 나가라. 나이 먹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은 일단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70, 80 넘어가고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가주는 게 예의라니까. 그냥 70, 80 넘어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앉아있으면요 며느리들 힘들어요. 며느리들만 힘들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심심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고독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나라 독거노인 숫자가 125만 명이나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 주는 것도 예의야.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오는 것도 예의예요, 예의.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봄만 되면은 할머니 4분 5분이요 어울려서 생태마을에 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어봤자 13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 손으로 밥 안 하고 먹여주지, 재워주지, 찜질방 있지, 산책로 있지, 미사 있지, 강의 있지. 1년에 한두 번 13만 원 위해서 나를 못 써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몇 년을 오는데 그 할머니 나한테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이렇게 내가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집 잡혀서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야.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매일 모여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막 춤도 춘대.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고. 예. 그리고 또 뭐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도 가서 보고 국제시장도 가서 보고 왔는데 평생 영화 안 보러 가시던 분인데 요즘 보러 다녀요. 80세 돼 갖고.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는 게 재밌대. 쓰니까 재밌는 거 쓰니까. 여러분들 국제시장에 유일한 내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이 한덕수라는 친구가 함흥 일사후퇴에서 오잖아요. 네가 장남이니까 네 책임져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학도 못 들어가고 파독 광부가 되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해양대학에 합격을 해요. 돌아와서. 근데 베트남 또 참전을 가요. 동생하고 꽃분이네 가게 그거 구한다고. 근데 그 부인이 한마디 해요. 당신 왜 가족을 위해서만 사느냐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죠. 그 여의도에서 막순이라고 함흥에서 놓친 그 이제 미국에 이제 입양돼 갖고 정말 눈물 콧물 다 빼죠.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문의를 했어요. 손수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더워서. 또 강원도는 오늘 영하 17도예요. 영하 17도라 내복을 입고 왔더니 우리는 내복을 안 입으면은 뭐 추워서 못 살아요. 어쨌거나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100살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고. 근데 100살 넘은 모든 분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냐면 해만 뜨면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해만 뜨면 여기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천주교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성당 다니는 거 나이 먹어서 참 좋다고 생각해. 성당 다니는 거. 성당 갈 때까지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올 때 걸어오고. 그리고 또 우리 천주교가 미사 참여할 때 그냥 놔둬요. 일어나라 앉아라 들어와라 나가라. 얼마나 많이 시켜 미사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우러져 있으면요 자기가 의식이 젊어진대요. 그래서 뭐가 안 걸리냐면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레조하는 할머니들이 되게 자다가 돌아가신대. 많이 끝까지 활동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지쳐서. 레조하는 할머니들이 끝까지 활동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 지쳐서. 또 나이 먹어갖고 좋은 건 춤추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어갖고 춤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중에 하나가 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노인복지관에서 춤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가서 춤만 추세요. 또 눈이 맞아갖고 막 뭐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집에만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쓰는 거 무섭고 아깝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45%는 극빈자예요. 극빈자라고 그러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노인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것도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르세요? 알죠?
잘 살아요. 이번에도 뭐 1조 1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무역 흑자 500억 달러가 넘는 나라예요. 그런데 노인들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45%는 정말 쓸 돈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7%는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못 쓰는 분들이에요. 27%는 여러분들이 여가 활동도 하지 않고 27%의 할머니들 아무것도 안 하면 이 할머니들이 뭐 하는 거냐면 나중에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돈 간병인 병원비로 다 씁니다. 안 쓰는 거. 한국인이 평생 살면서 남성이 의료비로 얼마를 쓰냐면 7,400만 원을 쓴대요. 여성이 몇 퍼센트를 쓰냐면 8,700만 원을 쓴대. 여성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1,300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 쓰느냐 하면은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야. 똑똑하시네.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4,300만 원, 65세 이상이 8,700만 원 중에 4,300만 원을 65세 이상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이 돈, 내가 보기엔 이 돈 4,300만 원 가지고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놀러 다니는 대로 쓰고, 그런 분들 돌아가실 때 그냥 지쳐서 죽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운동 헬스장 요즘 7만 원 내지 8만 원 해요. 그럼 그 헬스장만 다녀도요 50년 다닐 수 있어요. 50년. 병원비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쓰는 병원비를 가지고만 해도 50년 헬스장 다닐 수 있어요. 자, 이제 헬스장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왜 헬스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나이를 먹어서는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40살이 넘어서부터 몸에서 1%씩 근육이 빠져나가요. 1%씩 근육이 빠져나가면은 80살 되면 거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보충해 주려면 고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 되고, 또 헬스장. 자, 신부님 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신부님은 맨날 돈 있는 사람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 우리 평창은요, 평창 종합운동장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헬스장이 있는데 무료예요. 무료. 이게 우리 평창만 무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무료 헬스장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나가갖고 헬스장 가면은요 젊은 사람도 구경할 수 있고, 내 몸에 맞게만 하면은요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 옆에 목욕탕 딸려 있으면 목욕탕.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은요 자지 말라고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네, 자지 말라고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할머니들 중에 이런 분들이, 신부님 나이를 먹으니까 잠이 안 와. 이런 분들은 왜 잠이 안 오냐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갖고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어떤 분이 일기를 썼어요. 극히 일부만 제가 옮겨놓을게요. 이 참 내용이 참 가슴이 참 짠해요. 이 더 기가 막힌 내용도 있는데, 내가 이 방송이라 정말로 정말 우리들이 들을 만한 객관적인 내용만 쓴 거예요. 어제는 불효를 했다. 기저귀 찬 채로 거실로 나가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급기야는 누워서 발길질하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똥오줌 싸고 이런 분들, 치매에 걸린 분들은요 막 뱀이 막 기어간대요. 천장에 뱀이 기어가고 천장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대요. 그러니까 이 치매 걸리는 게 진짜 똥오줌 싸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치매에 걸려갖고 똥오줌 싸는 거예요. 치매에 걸려갖고. 그리고 집 나가갖고 치매 걸린 부모님 잃어버리면은 자식들이 또 얼마나 애가 타요. 그리고 막 짓기 다 망가뜨려 놓고. 참 이런 못할 짓을, 이게 이유가 딱 한 가지라니까요. 안 죽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안 죽어서. 자, 여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막 때렸나 봐요. 밤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망령. 이미 아버지의 영혼의 절반은
잡기에게 농락당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니 이 집안을 어찌할꼬. 부처님께 3배 후, 불교 신자예요. 부처님께 3배 후 죽비를 들어 아버지 양쪽 발바닥을 호되게 내리쳤다. 여러분들, 늙으면 자식이 부모 때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려야지 컨트롤이 되니까. 하늘은 어찌 나를 이토록 침통하게 만드는 것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염을 할 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수도 없이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식들한테 이런 고통 주기 싫으면은 자기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자기가 책임져야 돼.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존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야 돼요. 끝까지 내 힘으로 화장실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가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생태마을에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치를 참 잘 캐요. 아버지 산삼도 잘 캐지만 주치, 3대 명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산삼, 주치, 동충하초.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산삼도 캐서 나 먹이고 동충하초도 주치도 캐서 먹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캤어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네. 그게 우리 보통 서민들이 먹는 산삼만큼 좋은 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 건데 어쨌든 그거를 아버지가 가을 84살 드신 아버지가 아침만 해만 뜨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왜 말리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 걱정은 되죠. 84살에 산에 들어가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낙상을 하거나 그럼 걱정은 돼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 그냥 산에 가시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외로운 노인의 얘기처럼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쉬시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노인한테 못할 짓인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고 얼마나 신나게 주치를 캐오고 더덕도 이게 산에 이제 주치를 캐갖고 오면은 그게 자랑스러우신 거야. 그래갖고 큰 걸 캐오시면 내 손을 꼭 잡고 당신 방에 데리고 들어가세요. 큰 거 보여주려고 이게 신부님 이게 한 50년 된 거라고. 그럼 나는 다른 거 하나 이야 우리 아버지 최고다. 우리 아버지 최고다.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멋있는 분이다. 그 아버지 너무너무 신나게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캐셨어요. 어머니는 또 그거 다려갖고 내가 강의 이제 지난 대림절에 하루도 안 쉬고 강의 다니잖아요. 그럼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걸 먹인다고. 아버지는 산에 가서 큰 죽을 둥 살 둥 주치캐로 다니고 어머니는 또 밤 12시까지 그걸 다려놓고 아들 강의 끝나면 먹이려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늙은 분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아니다. 저러다가 차라리 지쳐서 돌아가시는 게 낫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올 봄에는 아까 명동에 와서 그 신발을 이렇게 신발 가게에 보면서 내년엔 올 봄에는 신발을 좀 더 가벼운 걸 사드려야 되겠다. 산에 더 다니시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